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임윤창군의 연주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이 왜 그렇게 환호하는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본 요인들을 7가지로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윤창군이 너무나 또 운이 좋았던 거는 윤창군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년마다 열리는 방클라이반, 그리고 이번에 아마 코비드 때문에 1년이 더 지연이 되어서 그 시간상으로 나이가 한 달 차이로 이번 컴피티션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나이가 조금 안 맞았으면 아마 4년을 더 기다렸으면 윤창군이 22살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 윤창군에게 이번에 18세라는 나이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감동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윤창군이 우승을 한 방클라이반 콩쿠르 생기게 된 장본인인 방클라이반은 24세가 되던 때 구소련의 1차 차이콥스키 콩쿠르에 가서 우승을 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그 이면에 보면 방클라이반이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그 스승 로지나 레빈한테 레슨을 받았는데, 그 로지나 레빈이 원래 러시아 사람인데 미국으로 건너와서 러시아 피아니즘을 방클라이반에게 전수를 시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첫 번째 러시아 그 차이콥스키 컴피티션에서 러시아인이 아닌 미국 피아니스트가 와서 1등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전 세계인들은 놀라게 했고, 또 아마도 그때 사람들의 놀라움이나 흥분은 지금 우리가 윤창군에게서 느끼는 그런 놀라움에 버금갔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클라이반 나이가 24세였어요. 그 다음 사람들에게 또 회자되고 있는 놀라운 사건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피아니스트로 알려져 있는 우크라이나 태생의 리히터인데요. 이 사람은 너무나 불행한 그 가족사를 갖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올려보려고 하고요. 리히트가 20살쯤 되던 해 1935년부터 시작된 스탈린의 대숙청 시기에 가족이 고문을 당하고 처형되고 하는 그런 가족사를 겪으면서 리히테르는 오히려 더욱더 피아노 연습에 전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에밀 길레스라는 소련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하고 소련 안에서는 명성은 높아져 갔지만 서방 세계에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죠. 그래서 1958년 방클라이반이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소련의 리히테르라는 엄청난 피아니스트가 있다고 서방 언론에 전하면서 리테르가 알려지게 되었는데, 1960년에 드디어 미국 뉴욕의 카네기 홀, 그 다음에 시카고 등에서 음악회를 열면서 그때의 그 연주 모습과 그의 연주하는 것을 본 서방 세계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명성을 이제 얻게 되었어요. 러시아 태생의 에프게니 키신이 있는데, 키신은 사실은 어릴 때부터 워낙 신동으로 유명해져서 콩쿠르에는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드문 경우의 피아니스트인데요. 왜 전 세계인들이 놀랐냐면, 키신은 13세인 1984년부터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쇼팽 피아노 콘체르토도 연주하고 녹음해서 자신의 재능을 국제적으로 알리게 됐는데, 가장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키신이 17세가 되던 해 1988년에 베를린 필하모닉 신년 연주회에서 사라얀하고 함께 차이콥스키 피아노 콘체르토 1번을 연주하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는데요. 그 다음 놀라운 피아니스트는 알렉세이 술타노프라는 연주자가 있는데, 그가 1989년 제8회 방클라이반에서 그때 최연소 우승이라는 실황이 다큐멘터리 필름으로 제작되어서 전 세계에 전파를 탔는데, 그때 이 사람의 나이가 20세였고요. 그 다음에 키신 이래로 가장 성스러운 데뷔라는 말로 데뷔한 1981년생 조나단 길라드라는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이 피아니스트는 1996년 폴리니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미국 투어 중에 시카고 연주를 취소했을 때 유럽의 신성 길라드가 황급히 미국으로 공수되어서 에게도 없던 시카고 데뷔가 마련됐는데, 그때 16세의 나이였다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 피아니스트 에프게니 키신 이후 가장 경사롭고 성스러운 데뷔 무대로 호평을 받으며 세계인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은 적이 있죠. 그로부터 26년 후 윤창군이 전 세계인들을 충격과 감동에 이제 빠뜨리게 된 거죠. 그 다음번에는 윤창군의 소년 같은, 어린 왕자 같은 그런 모습이 또한 감동을 주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방클라이반을 우선 예를 들어보면 지금 사진에 보이듯이 방클라이반이 라흐마니노프 3번을 연주할 때의 모습입니다. 방클라이반은 키가 너무 커서 이 사람의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3번을 연주하는데 들어가 보시면 방클라이반이 의자에 앉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웃는 거, 방클라이반도 웃고 또 청중들도 많이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아마도 그 방클라이반이 다리가 너무 길어서 피아노에 앉으면 피아노 키 있는 그 밑에까지 다리가 끼어가지고 잘 못 움직인다고 글을 예전에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마 그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아무튼 굉장히 윤창군하고 비교해보면 방클라이반이 굉장히 키가 크고 또 호로비츠도 키가 크고 해서 우리 윤창군이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앞으로 더 키도 크고 신체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정말 그 모습이 마치 어린 왕자 혹은 다윗처럼 소년의 그런 모습에서 정말 화산처럼 폭발하는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인들이 그렇게 놀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목할 것은 손 크기입니다. 이게 보통 여자 피아니스트들의 비교해 봐서는 윤창군의 손이 전혀 작은 게 아니고 또 혹은 우리나라 동양인의 손으로는 그렇게 작은 축에는 들지는 않지만 서양 남자 혹은 일반적인 서양 여성 피아니스트들의 손 크기에 비하면 윤창군의 손이 좀 작은 편에 속하죠. 근데 보통 이렇게 작은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레파토리를 보통 모차르트 아니면 바로크 음악, 바하 음악을 칠 때는 훨씬 더 소리를 더 이쁘게 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손이 너무 큰 사람들은 또 오히려 그 어떤 경우에는 검은 건반 사이로 손가락이 너무 굵어서 끼어서 제대로 못 치는 사람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작은 손이 모차르트 혹은 또 베토벤까지도 무리가 없는데 지금 이 라흐마니노프 곡은 텍스처가 훨씬 더 두껍고 넓기 때문에 그 손으로 이 대곡을 연주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상 가장 손이 큰 피아니스트로는 라흐마니노프인데 12도 혹은 13도로 여유있게 짚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곡을 만들 때도 자신의 손에 맞게 작곡을 했고 그래서 작은 손으로는 라흐마니노프 작품을 여유있게 소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처음에 라흐마니노프가 써서 자기 친한 친구인 조셉 호프만이라는 유명한 피아니스트한테 이 곡을 헌정을 했는데 그 피아니스트가 너무 이 곡은 자기를 위한 곡이 아닌 것 같다고 정중히 거절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라흐마니노프가 결국 표현하게 됐고 그 이후로도 이 곡이 어려우니까 협주곡 2번보다 많이 안 알려지게 되는 이유도 있었죠. 근데 이 곡을 이번에 윤창군이 남자 피아니스트들에 비해서 작은 손인데도 불구하고 넘치게 모질하지 않는 게 아니고 넘치게 이 곡을 훌륭하게 연주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경악 수준에 이르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번 또 중요한 요인은 정확하고 절묘한 타건입니다. 모든 그 라운드를 통해서 미스터치가 없죠. 너무나 유명했던 호르비츠하고 양대산맥이었던 루빈스타인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했지만 너무 미스터치가 많고 틀린 음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명했는데 그 사람의 음악적 표현이라든가 굉장히 여유있게 무대를 장악하는 그 모습 때문에 너무나 많이 틀린 음들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바렌보임이란 피아니스트를 봐도 제가 듣기에 음들이 윤창군에 비해서 단단하거나 아니면 갈고 닦아진 그런 음들을 제가 물론 녹음상의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정말 한음 갈고 닦아진 듯한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물론 그들이 또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음에 대한 가치관이 음들이 좀 틀리는 것은 괜찮다. 음악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근래에 오면서 너무나 테크닉적으로 훌륭한 피아니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음들이 거의 많이 안 틀리고 거의 틀리고 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 윤창군의 타건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견고하고 섬세하고 정확한 타건들을 구사하는데요. 마치
수천 수만 개의 바늘을 정확한 어떤 작은 바늘 구멍에다가 내리꽂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양궁을 봤을 때 정확하게 우리나라 그 선수들이 중심에다가 화살을 정확하게 갖다 박는 그런 느낌처럼 윤창군의 놀랍게 연마된 바로 그 소리들을 정확한 타이밍에 갖다 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그 느낌을 느낄 수 있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점, 윤창군이 매 회마다, 매 라운드마다, 장르마다 그 톤칼라들이 더 이상의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극에 달하는 음색들을 연출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톤칼라 때문에 굉장히 놀랐던 경우는 데니스 마추에브라는 체이콥스키 컴피티션에서 마지막 라운드에서 6명의 연주자인가 나왔었는데, 그때에 제가 그거를 DVD를 통해서 그 사람의 연주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던 그 톤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5명의 연주자가 다 똑같은 컬러들을, 물론 조금 다르겠지만 비슷한 톤 컬러들을 만들어내는데, 데니스 마추에브가 만들어내는 그 소리가 너무나 다섯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게 살아서 그 음들이 떠오르는 걸 제가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윤창군의 연주를 보면서 그런 소리들을 다시 들었네요. 물론 그런 소리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타건하는 손의 모양, 혹은 타치하는 그 속도, 혹은 손가락을 건반에 적응시키는 각도, 손가락 각도 등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거기에다가 그 사람의 연주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음악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그리고 고유의 인성이 다 합해져서 그런 톤칼라들이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윤창군의 리스트 혹은 라마니노프 사막장에서 보여줬던 그 빠르고 폭발적인 강력한 그 타치에도 제가 놀랍지만 더더욱더 놀랐던 것은 조용한 부분들, 거기서 나오는 그 소리들에 훨씬 더 제가 더 놀라움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음악의 표현력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윤창군의 우승 후에 인터뷰 혹은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재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청중들이 감동하는 그 요소에는 연주 모습을 통해서 전해져 오는 혹은 우리가 느끼는 요소가 있는데, 이거는 연습을 하루에 10시간 혹은 15시간을 해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연주자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아르게리히하고 또 폴리니의 스승이었던 미켈란젤리라는 피아니스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싸구려 냄새가 나는 기교나 유흥거리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연주에는 고도의 진실함이 담겨 있었다. 미켈란젤리가 연주를 할 때면 환상적인 천상의 분위기의 정적이 한동안 무대를 감싸한다. 그는 마치 음악과 신비의 대화를 나누는 듯하다. 첫 번째 코드를 듣는 순간부터 관객은 피아노가 지니는 톤의 한계를 잇는다. 우리는 새로운 피아노 음악의 세계를 듣게 된다. 똑같은 말이 우리 어린 윤창군의 연주에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몇 시간의 연습을 많이 해도 그 연주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품이라든가 심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표현력이나 연주력은 흉내를 내서 아무리 연습을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아무리 가르쳐도 테크닉적으로는 되지만, 특히 빠른 곡도 그렇지만 느린 곡에 가서는 더욱더 보여지고 들려지는데요. 욕심이 가득한 혹은 세속적인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채로 연주를 하면 소리는 천박해지거나 아니면 자아도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피아노 소리뿐만 아니라 노래의 경련을 들어봐도 마찬가지죠. 연습 자체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 물론 테크닉이 기본이 되어야 되지만 그 위에
단계에서는 절대 연습만으로 되지 않는 그 특별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윤창군의 인터뷰 등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윤창군에게서 그 연주에서 깜짝깜짝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는데, 무아지경의 순간이,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가 아니고 어떤 경지에 들어가야만 그런 행동이 순간적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의도나 연습을 통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피아노 연주법에 있어서 어떤 그 피아니스트들은 책 악보에 이 부분은 머리를 쳐든다, 이 부분은 몸을 숙인다, 이 부분은 어떤 표정을 짓는다 하는, 이렇게 해서 마치 연기 연습을 하듯 그렇게 하는 피아니스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거는 연습한 거와 본능적으로 어떤 경지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이제 보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거죠. 윤창군의 연주에서 보면 성광처럼 번쩍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정말 불꽃이 순간적으로 튀는 느낌, 전혀 의도되지 않은 그 음악에 몰입이 되어야만 표출되는 그런 놀라운 순간들이 윤창군에게 여러 번 있었어요.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런 모습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인들의 심정과 영혼을 강탈을 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우리 윤창군이, 사람이 10대에서 20대, 30대 또 그 이후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그 10대에 가졌던 그 순수함이나 열정,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맑은 빛들이 나이가 들에 따라서 점점 흐려지기도 하고, 또 정말 그 피아노 연주자들을 보면 그렇게 그 상태를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들지, 그거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죠. 마치 피아노 연주자들은 수도자처럼 정말 자기를 단련하고 많은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본능들을 내려놓고 수도하듯이 그 고독한 그 연습을 이어가야 되는데요. 그거를 유지해 나간다는 거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참으로 넘을 때가 많죠. 우리 윤창군도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도록 그 빛을 잃지 않는 정말 위대한 피아니스트로 역사에 남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